저는 34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눈에 띄는 능력도 특별한 재산도 없지만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덕분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제 인생 목표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빚지지 않고 크게 모나지 않게 그저 조용히 아내와 가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고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평온한 일상을 나름대로 잘 유지해 왔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렸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내는 언제나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분주히 커피를 내리고 출근길 저에게 오늘도 화이팅이야 라며 웃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미소 하나로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삶이란 게 늘 숨이 막히도록 무거운 건 아니지만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지쳤던 저에게 그녀는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의 말이 줄어들었고 저와 눈을 마주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며 웃던 그 미소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맞아주던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말과 함께 시선과 미소를 주던 사람이 이제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빼앗긴 채 그저 무심히 고개만 끄덕이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죄인처럼 눈치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다툰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저희 둘 사이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함께 먹고 난 뒤 거실에 나란히 앉아 각자 휴대폰만 쳐다보던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아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가 늘 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출퇴근, 똑같은 메뉴의 저녁, 집에 와서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그대로 하루가 끝나는 패턴. 아내가 지적한 건 사실이었고 저 역시 그 무기력한 반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 앞에서 솔직히 털어놓기엔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불만이 있나?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끝이 없었고 상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후배들의 실수는 매일같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편히 숨 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말 우연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통화가 아닌 채팅 기반으로 진행되는 상담이었고 무엇보다 저렴하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저를 끌었습니다. 주변 이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들을 완전히 낯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회원 가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짧은 프로필을 작성하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제게 배정된 상담사는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 차분한 화법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첫 질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요즘 반복되는 감정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제 감정을 그것도 누군가에게 직접 설명해도 괜찮다는 그 순간이 낯설면서도 위로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안의 무게를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퇴근 후의 무력감, 아내와의 단절된 대화, 고립되는 기분,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20분에서 30분을 상담사와 채팅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 배우자와 대화의 틈을 메우는 방식, 바쁘게 살며 쌓여온 불안을 다루는 법에 대해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저를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긴 하루 끝에 누군가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아내에 대한 고민도 하나둘 꺼내놨습니다. 아내가요. 요즘은 무슨 말을 해도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입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닿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상담사는 늘 같은 말투로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심리적 버팀목처럼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에 짓눌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가 하루하루 그의 말에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학원 수업 때문에 늦었다며 들어온 그녀는 늘 입던 정장 바지가 아닌 단정한 스커트에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곱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하게 향수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행사 있었어? 아내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끔 기분 전환할 때도 있잖아. 별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디선가 불편한 이질감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밤 저는 상담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내가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네요. 불안합니다. 잠시 후 돌아온 상담사의 답변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혹시 아내분께서도 외부에서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상대를 만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상상은 해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고 있었고 적어도 그런 의심 따위는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담사의 말은 어딘지 모르게 확신에 찬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보다 더 제 아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나눴던 조용한 일상에 감사해야 했는데 점점 그 일상이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시선이 변해가는 것이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견딜 수 없어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그날,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본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제 머릿속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설마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단 한 줄 아내가 누군가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고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의 어조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향한 적 없는 이상한 따뜻함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지금 제 곁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위로인지 아니면 더 은밀하고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문장의 온도와 친밀감이 부부의 평범한 대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휴대폰 속을 샅샅이 뒤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 그러나 동시에 제 예감이 사실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얽힌 채 저는 차가운 화면을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숨긴 폴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것을 열었고 거기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몇 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얘기 안 할래요. 그냥 당신이랑 얘기만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댈 수 있어도 될까요? 지난번에 알려주신 방법 정말 도움이 됐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가볍게 웃는 표시인 히읗히읗과 마치 은밀한 기쁨을 숨기려는 듯한 작은 이모티콘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인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문자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만 보이는 밀착된 대화, 마치 연인 사이에서 오가는 교감 같았습니다. 저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 담긴 문장 구조, 말 끝의 습관, 이모티콘까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디서 이미 들어본 것 같은 눈을 감아도 귀 속에 맴도는 익숙한 언어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매일 대화해왔던 바로 그 상담사였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내 이름조차 모른다. 익명 상담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합리화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모든 게 이어지지 않냐? 생각해보니 그는 늘 제가 털어놓는 이야기들에 대해 묘하게 단정 지으며 질문하곤 했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나요? 혹시 아내분이 이런 패턴을 보이진 않으셨나요? 그 질문들은 당시에는 단순히 전문가로서 하는 점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되짚어보니 그는 마치 저와 제 아내의 삶을 이중으로 들여다보며 확실히 알고 있다는 듯 떠보는 질문 같았습니다. 그 순간의 섬뜩한 직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믿었던 상담사가 제 아내의 휴대폰 속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상상. 말도 안 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은 제 몸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했습니다. 저는 상담사에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태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참 묘해요. 아내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혹시 이런 경우 상담해 보신 적 있나요? 라며 일부러 흔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 속에 제 불안의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답변은 저를 다시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사람이 권태기에 빠지면 외부에서 자극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말은 제 귓속에서 망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출발. 저희 부부의 일상 속에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지금 다른 출발을 꿈꾸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그 문장은 마치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와의 상황을 미리 알고 봉합하듯 흘려보내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제 가슴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무수한 괴로움이 쏟아졌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말투와 아내의 메시지 기록에서 동일한 문의를 발견한 이상 더는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의 겹침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만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확실히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 증거를 잡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끝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아내의 일정을 은밀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돌아다니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갑자기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학원과 집 외의 경로가 발생한다면 저는 그 즉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용하던 상담 플랫폼에서 상담사의 프로필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목 아래에는 10년 경력 심리 상담사, 익명 상담 가능이라는 단 한 줄의 소개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프로필이 눈에 걸려왔습니다. 사진 속 옅게 드리운 턱선, 옆으로 흘러내린 앞머리, 그리고 흐릿한 눈매. 일전에 아내의 학원 앞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낯선 남자의 모습과 이상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전율하듯 숨을 멈췄습니다. 만약 그 직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믿고 의지해왔던 상담사가 동시에 제 아내에게 다가간 불청객일지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심장은 고꾸라지듯 내려앉았고 제 손끝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분노와 공포, 충격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얽혀 가슴 깊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함정일까? 곧장 모든 장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던 온갖 감정과 힘겨운 사정들, 아내와의 무너져가는 순간들, 그때마다 던졌다던 그의 질문들.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속 대화 기록을 다시 연달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는 상담사가 저와 주고받던 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유도하는 톤, 확신을 묘하게 던지는 말투.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혼란은 임계점을 넘었고 감정은 날 선 칼처럼 예리해졌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 아내의 외출을 반드시 직접 따라가기로. 그것만이 진실을 마주할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아내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학원 강사들끼리 회의가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예전 같았다면 의심 없이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본다. 이번엔 반드시 확인한다. 다음 날 오후 아내는 차림새를 단정하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차량을 몰고 천천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의심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모든 게 드러날 것 같다는 직감이 똑똑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곧장 학원 건물이 있는 거리로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학원 건물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각선 골목으로 방향을 틀더니 간판조차 빛을 잃은 오래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작은 북카페였습니다. 외관은 초라했지만 문 안쪽으로는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였구나. 제가 골목 입구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볼 때 아내는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익숙한 실루엣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남자.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갈색 가죽 팔찌가 감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인터넷에서 새로 주문한 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주저함 없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뒤를 따르며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엿보았습니다.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아 있는 두 사람. 아내와 상담사였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신혼 초 여행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밝은 미소. 그 미소가 지금 제 눈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카페의 어두운 조명 속에서 책을 펴고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책장을 넘기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웃음, 시선.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은밀히 맞닿는 손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온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았고 스스로를 부여잡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똑똑히 눈으로 본 광경은 더 이상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미소를 머금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요즘 제 삶에서 유일하게 제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에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곁에서 무표정하게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던 아내가 지금은 제 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생기를 온전히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제 아내의 말에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마음이죠. 저를 위로한다고 말했던 그의 메시지들, 버팀목처럼 느껴졌던 그 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날카로운 가시로 바뀌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간신히 돌렸습니다. 두 손은 덜덜 떨려 핸드폰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페 정면을 배경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손을 맞잡고 웃던 두 사람의 모습.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눈이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괴로우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제 삶을 떠받치던 믿음과 희생,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내를 지키고 싶었고 상담사의 조언 속에서 위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제가 기대어버린 그 사람이 제 아내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노에 휩싸이면서도 저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흔들리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무너져도 확실히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속 대화 기록 캡처, 상담사와 나누었던 상담 로그 저장, 그리고 방금 찍은 카페 영상까지. 심지어 카페 CCTV 보관 여부까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직접 연을 닿을 생각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감정에 끌리지 않겠다. 남아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의외로 평소보다 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듯 숨김없는 일상인 양자연스러움을 가장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길었어. 그리고 강사 한 명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얘기가 길어졌지 뭐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먼저 하루를 설명했습니다. 긴장된 기색 하나 없이 습관적으로 덧붙이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변명이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카페의 장면, 제가 담아낸 영상이 머릿속을 계속 재생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잡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 앞에서 내 것이 아니었던 웃음을 보여주던 얼굴이 지금 제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샤워할 겸 방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본 그대로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함께 보던 책 한 권과 그녀가 목에 두르고 있던 얇은 스카프. 책갈피에는 작은 메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당신 마음에 매일 안기고 싶습니다. 볼펜으로 적힌 글씨체는 분명 아내의 것입니다.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고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냉정해야 한다고. 그날 밤 아내가 곤히 잠든 뒤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이 결혼을 이어가야 하지? 누구를 위해 희생해야 하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더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커피 잔을 들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상담한 적 있어. 아내의 손이 순간 덜컥 떨리더니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저는 노트북을 꺼내 캡처해둔 상담 기록과 카페에서 촬영한 영상을 차례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미소는 천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입술을 세게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길게 흐른 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 그 사람이란 무슨 관계야? 아내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는 두 번째 사랑이야. 그 한마디에 제 참을성은 무너졌습니다. 사랑? 상담사와 사랑? 내가 상담받으며 아파했던 그 얘기를 들어놓고 그걸로 널 꼬신 그 인간이랑?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만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보다 그 사람 옆이 더 편하다고 느껴졌어. 당신은 항상 내 얘기를 다 막아버렸잖아.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플랫폼의 가상 번호가 아닌 고객센터를 통해 입수한 실명과 소속 정보로 연결된 직통 전화였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그 상담사의 것이었습니다. 나야. 당신이 상담해주던 사람. 그리고 지금 당신과 엮여있는 여자, 그 여자의 남편이야. 그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십니다. 저는 냉혹하게 맞받았습니다. 오해? 내가 가진 영상과 문자, 상담 기록까지 다 오해야? 내가 눈으로 본 걸 부정하라는 거야? 그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쪽 부부가 이미 감정적으로 끝난 상태 같았고 그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면서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상담사라는 위치를 가지고 내 아픔을 엿들으면서 그걸 이용해 내 아내한테 다가간 거야. 그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내 변호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을 거야. 각오해. 그 길로 저는 법률사무소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내용을 검토한 뒤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상간 소송 가능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상담사라면 직무윤리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중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동시에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이젠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책임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소송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상간남, 그 상담사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바로 그날 저녁, 그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 상담 때처럼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흔들렸고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났던 걸로 오해하신 거라면 제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법의 심판이야. 그는 바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급하게 말의 끝을 붙잡듯 이어갔습니다. 저는 전문직입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업계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기회를 단 한 번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합의라도.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일상은 이미 당신 때문에 무너졌어. 이제 무너질 차례는 당신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에 남은 떨림이 이상할 만큼 쓰라렸습니다. 그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저는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배신 감정을 넘은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망각하고 남의 마음을 침범한 행위, 그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만큼 멀어졌고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원만한 합의가 아니라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절대 조정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역시 제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협의를 요구하는 건 상대가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수락하면 대부분의 책임은 묻히고 맙니다. 반드시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며칠 후 아내의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생을 대신해 마지막으로 잘못을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형부도 좀 무뚝뚝하시잖아요. 따뜻하게 다가가 주지 못한 것도. 저는 숨을 고르고 짧게 답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하지만 아내는 내 마음을 낯선 남자한테 넘겼어. 내가 상담사한테 쏟아낸 고통을 그 사람이 이용한 거라고. 그녀는 울먹이며 제가 용서해 주길 바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가정은 이미 와이프가 무너뜨렸어. 난 이제 나를 지킬 거야. 그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확신은 전보다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다니던 학원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강사들이 아내가 수업 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었다는 이야기, 같은 남자와 자주 어울리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사실은 곧 학원장 귀에도 들어갔고 저는 학원장에게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그분 때문에 학원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어요. 이혼 소송 얘기도 퍼지고 있고요.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견된 파장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왔는지 알아차린 듯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상간남, 그 상담사는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의도적으로 유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감정적 교류 과정에서 가까워진 것일 뿐 불륜으로 오해된 것이라는 주장. 그러나 제 변호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감정적 위로와 불륜은 명확히 다릅니다. 특히 상담사가 내담자의 심리를 이용했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 직무윤리 위반입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무렵 제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 한 명이 술자리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절친이자 과거 그 상담사와 같은 대학을 다녔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나도 그 사람 알고 있었어. 업계에서도 평판이 별로 안 좋았어.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특히 여자 내담자들 사이에선 조심해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 그 얘기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발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습관적일 수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상담사라는 지위를 무기로 내담자의 취약한 마음을 파고든 사람. 제 아내는 그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조용히 불 꺼진 거실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6해 동안 함께 웃고 살았던 기억이 서서히 뒤틀려 갔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상처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낯선 남자에게 건네주며 스스로의 만족과 위안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제 감정을 훔쳐내어 제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발밑에서 지켜보며 무너져 내린 삶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닌 법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정의는 감정 위에 내려앉는 차가운 판결문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법정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판사석과 변호인단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조여와 숨이 가빴고 법정 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법정이다. 제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정리했고 맞은편에는 상간남, 즉 제가 믿었던 상담사와 그 측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상담할 때 보였던 차분함이나 자신감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고개를 세우지 못한 채 연신 입술을 축이며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자리에 앉아 서류 뭉치를 차례대로 넘겨봤습니다. 차가운 안경 너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불륜 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피고는 심리상담사라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내밀한 고민과 가정사, 정서적 취약성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전문가로서의 도덕과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은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피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가벼운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히 두 성인 남녀가 정서적 교류를 가진 것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대화 단절이 원인이며 제 의뢰인은 그저 잠시 위로가 된 것뿐입니다. 불륜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감정은 결코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요. 제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정서적 교류라는 미명 아래서 이루어진 이 행위는 명백히 선을 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판 보조원이 제 앞에서 차례로 증거 자료를 판사석 위로 올렸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속 숨겨진 메시지 캡처, 상담 로그,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카페 영상. 화면에는 아내와 상담사가 책상 밑에서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죽인 정적만 흘렀고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상담사의 목소리. 그게 바로 진짜 마음이죠. 끝난 영상 속에서 판사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정리하듯 서류를 번갈아 넘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진술과 증거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제 변호사는 고개를 흔들었고 피고 측 변호사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와 피고의 아내가 이미 정서적으로 무너진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제 의뢰인은 단순히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적극적인 관계를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그 하소연이 혼인 관계의 주관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원고가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담자의 신뢰를 토대로 한 비밀을 제3자와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적인 감정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순간 변호사의 말문이 막혔고 피고, 즉 그 상담사는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칠 후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가 다니던 상담센터는 직위를 해제했고 전문가 협회에서는 본격적인 징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일제히 예약을 취소했고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작은 상담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업계 평판은 땅에 떨어졌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상담사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조차 등을 돌렸고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이젠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는 결국 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가정을 붙잡고 싶었던 걸 겁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짓밟은 만큼 이제 세상이 너를 똑같이 짓밟을 거다.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주변 지인을 통해 기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상담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업계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 아내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아내는 감정만 있었을 뿐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불리한 진실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결국 둘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다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고 부르던 말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남은 건 불명예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주변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어낸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 기억에 갇히지 마. 그 인간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무너져 내릴 거야. 너는 그냥 새로 시작하면 돼.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남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 모두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법이 알아서 결정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제겐 더 이상 감정적 동요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단 하나. 정의는 보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이들이 남기고 간 변명 위로 차갑고 명확한 판결문 한 장으로 내려져야 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었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날 법정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재채기라도 하면 울릴 만큼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공방은 이제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판사 앞에는 수북하게 쌓인 서류와 함께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정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자신도 모르게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땀으로 젖어 있는 걸 느끼면서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몇 년이 이 마지막 판결문 한 장에 의해 명징하게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혼인 관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상담사라는 전문적 지위를 이용해 정서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의뢰자 및 그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책임이 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법정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이어나온 판결은 위자료 4천만 원 지급 명령, 그리고 전문협회에 징계 요청을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환호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묵직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법의 목소리가 제 삶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순간보다 제 감정을 이해해준 듯 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저는 상간남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예전에 깔끔하고 단정한 상담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값싸 보이는 정장 바지는 무릎이 다 늘어나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시선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노인이 된 듯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 모든 걸 무너뜨렸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아내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적으로 제 곁을 완전히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반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포기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 역시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니던 학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동료들에게 전해졌고 학원장에게까지 알려지자 더는 강단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밝게 웃던 강사였지만 이제는 이름조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과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걸로 들었습니다. 언니조차 더 이상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와도 끝내 갈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이라 말했던 둘이었지만 현실이 무너지자 그 관계는 독처럼 변했습니다. 내가 날 흔들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니야, 내가 먼저 다가왔잖아. 그들은 결국 서로를 향한 비난만 남기고 갈기갈기 흩어졌습니다. 사랑은커녕 이제는 책임을 떠밀고 서로를 원망하는 두 사람으로만 남은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몇 달쯤 흐르자 아내의 지인 중 한 사람이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그 사람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상담사한테도 다시 연락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후회는 그 순간 멈췄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존중하며 지킬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들어서며 벽지의 냄새와 창밖의 빛을 바라보니 비로소 제 앞에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안구석에 쌓여있던 기록들과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땐 온몸을 떨게 하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류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갈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제 심장이 덩달아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진짜로 끝났다는 실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배신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사람을 믿고 내 삶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대신 저는 다시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끝내 함께 할 수 없었던 가정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저는 제 삶을 온전히 품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게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걸 이 과정을 통해 절실히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로 닿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가 끝내 얻는 것은 후회일 뿐이고 끝까지 버틴 자가 마주하는 것은 새로운 내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첫 페이지를 천천히 그러나 확고히 써내려가려 합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매일이 특별했고 소소한 다툼도 사랑의 일부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차이가 조용히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불편한 감정이 생겨도 참고 넘겼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리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런 말들을 듣고도 저는 별일 아니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화낼 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루에 3시간 자기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작은 벤처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안정적인 직장을 택할 때 저는 위험을 감수하며 가능성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투자받기 전까지는 무급으로 일하는 날도 있었고 프로젝트가 무산될까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야? 돈도 못 벌면서 무슨 꿈 타령이야? 마치 제가 어리광이나 피우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루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곁엔 작고 고급스러운 포장지가 곁들여져 있었고요.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데 왠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날은 묻기도 싫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계열의 향이었고 무엇보다 그건 남성 향수였습니다. 살면서 남성 향수 냄새를 그렇게 확연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내는 향수 따위엔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 냄새는 욕실 수건에도 스며 있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내가 잘못 맡은 걸까 싶었습니다. 피곤해서 감각이 흐려졌겠거니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날 이후 더 또렷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외출할 때 옷차림에 심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할 무렵이면 집에 없을 때가 많았고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항상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엄마네 좀 들렀다 왔어.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늘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간격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원래 집순이었습니다. 친구들도 거의 없고 가족 외엔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 3회 이상 친구를 만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그녀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고급 와인, 바, 레스토랑, 그리고 멤버십이 필요한 호텔 라운지 같은 곳에서 자주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묻지 않고 카드 고지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보려고요. 그런데 아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군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밥을 차려주며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 어때? 라고 묻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한 채 제 앞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들어오는 길에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늘 조용하던 분이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혼자세요? 요즘 아내분 자주 나가시던데.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라고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제 직감은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건 바로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수정할 작업이 생겼고 장비 문제 때문에 집에 있는 장비를 쓸어 일찍 퇴근하게 됐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었습니다. 아내가 즐겨 듣던 발라드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서니 그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인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ATM이야. 그냥 필요할 때 돈만 빼서 쓰면 되는 기계. 웃기지? 아직도 날 믿는 것 같아. 곧 끝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순간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멎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에 방 안의 음악과 말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아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엔 묘한 해방감마저 엿보였습니다. 어차피 우리 끝날 거잖아. 난 더 이상 당신 옆에 있고 싶지 않아. 당신보다 나은 사람 많아. 외모도 돈도 성격도. 난 그 사람 선택했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것이 분노인지 절망인지 실망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는 그 순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ATM이라. 내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아내의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ATM 곧 끝낼 거야. 날 믿는 것 같아. 이건 단순한 외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 감정을 쏟아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가 저지른 배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결혼 생활의 파국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저 한 남자의 불행한 이혼 이야기로 끝날 수 없는 훨씬 더 끈질기고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잠시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뛰쳐나오긴 했지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했고 모욕당했고 인격까지 짓밟혔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명백한 이상 법적 대응을 강하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전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감정을 사귀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저를 ATM이라 부른 그 인간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전문 탐정 사무소를 쓸 형편은 아니었기에 저는 혼자 직접 움직였습니다. 평소 아내가 외출할 때 입던 옷차림, 나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등을 메모했고 습관처럼 찾는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친구 만난다며 자주 외출하던 날은 대부분 오후였고 이상하게도 돌아오는 시간이 매번 들쭉날쭉했습니다. 3시간 만에 올 때도 있고 밤늦게 귀가할 때도 있었으며 이유를 물으면 언제나 같았습니다. 친구가 일이 좀 있어서. 갑자기 엄마가 부르더라고. 하지만 며칠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저는 특정한 장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2번, 평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항상 같은 카페를 들렀습니다. 강북 쪽에 있는 작은 골목 안에 자리한 곳이었고 겉보기엔 조용하고 깔끔한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저는 가게 맞은편 편의점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며칠을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번째 날 마침내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검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한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키가 큰 편은 아니었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자연스럽게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오랜 연인처럼 익숙한 태도로 서로를 마주 보았고 잠시 후 그 남자가 아내의 손등에 손을 얹는 장면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날 저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부를 정통으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입안이 말라붙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명백히 아내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골목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멍하니 걷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좀 일찍 끝났나 봐. 그 말이 목에 걸려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늘 하던 그대로였지만 그 미소 속에 있던 이중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이번엔 직접 뒤를 밟기로 마음먹었죠. 핸드폰 위치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적 앱, 위치 공유 같은 장치들은 대부분 소설 같은 설정일 뿐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내가 평소 외출하는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부터 거리낌 없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외출복을 입고 나왔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100m쯤 떨어진 곳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 따라붙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에 있는 한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장소였지만 지하에 영화관과 와인바가 함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내는 혼자 걸어갔고 그 남자는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셔터 소리조차 내지 않고 눈으로 기억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두 사람의 만남을 3차례 더 확인했고 사진을 찍어 증거로 모았습니다. 어느 날은 낮 시간에 고급 뷔페에 들어가는 장면을, 또 어느 날은 쇼핑몰에서 손을 꼭 붙잡은 채 걸어가는 뒷모습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그 이후였습니다. 한밤중 저는 퇴근하다 차 안에서 우연히 그들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걸 본 것이었고 그 아파트는 제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사는 곳 근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걸 목격한 그 순간 그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고 웃으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걷는 장면이 제 두 눈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모든 감정이 말라버린 느낌. 저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생각에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조용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퇴근한 저를 반기며 묻지도 않은 저녁 메뉴를 줄줄 읊고 평소에 하던 짜증 섞인 말투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의식한 듯한 친절함이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는 무덤덤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순간 흔들려선 안 됐습니다. 감정은 이제 무기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저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동선 기록까지 빠짐없이 준비했고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상간남에 대한 민사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상간남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죠. 그날 저녁 저는 모든 걸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 다녀왔어. 아내는 젓가락을 멈추고 절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굳어지며 묘한 기색을 띠더군요. 뭘 그렇게까지 해? 간단하게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리? 내가 말한 그 ATM은 잊었니? 그건 그냥 말실수였어.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말실수라는 말 안에 도대체 어떤 진심이 숨어 있었는지 본인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말실수? 그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후회? 아니요. 그런 감정이 느껴졌다면 어쩌면 한 번쯤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오히려 불쾌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쯤에서 그만하면 안 돼? 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감정은 더 이상 남지 않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모든 절차는 시작됐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로 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철저하게 절차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쪽은 아내였고 그 증거 역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그녀는 초반부터 순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뭔가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처럼 끝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모든 걸 피하려 했습니다. 처음 법정에 출석했을 때 아내는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늘 차가웠던 인상이 그날따라 유독 말끔해 보였고 입가엔 묘하게 고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를 철저히 속일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랄까요?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한때의 실수였을 뿐 가정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확보한 사진과 진술, 카드 내역이 제출된 이후에도 그녀는 끝까지 억지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되지 않았고 감정적인 혼란 상태에서 만남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뿐이다. 이 말이 법정에서 나왔을 때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 이끌려 웃으며 걸어가던 모습,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몸을 맞댄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모습, 호텔 뷔페 입구에서 나란히 이름을 적던 두 사람. 그런 것들이 전부 감정적 혼란에서 나온 오해였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위자료 감경을 목적으로 남편의 무관심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관계 소홀을 들먹이며 변호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내 잘못이라 하고 싶겠지. 너는 단 한 번도 내 행동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으니까. 판사는 양측의 진술과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고 저는 정제된 자료 외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아내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고 위자료 산정은 제가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인용되었고 소송은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혼 이후 저는 짐을 정리해 아예 이사를 했습니다. 오래된 침대, 거실에 놓여있던 커피 테이블, 벽에 걸린 액자 하나까지도 모두 버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꾸며놓았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발목을 잡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해온 기술은 그때쯤부터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협력 제안을 받는 일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몇 개의 작은 계약이 성사되고 기업 투자 담당자와 미팅이 잡히고 제가 만든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진행됐습니다. 모든 게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감정 따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을 일조차 없어서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개발팀장이 아닌 공동대표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분 투자자와의 조율 끝에 일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를 이끄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게 한 통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소규모지만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술 기반 기업을 인수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전 조율은 빠르게 진행됐고 계약에 앞서 인수기업과의 대면 미팅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시내의 한 컨퍼런스룸. 제 회사 실무진, 인수 대상 기업의 실무진, 양측 대표와 법무팀까지 참석하는 자리였죠. 저는 회사 대표 자격으로 해당 미팅에 참석했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앞에 놓인 현실에 다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의실 구석 쪽 명찰을 달고 서 있는 한 명의 신입사원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낯익은 얼굴 바로 제 전 아내였습니다.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제 숨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이미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목덜미까지 굳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의는 시작됐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대로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실무진 간의 조율, 계약 내용 검토, 서류 절차까지 모두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전 아내는 조용히 제자리에 서서 서류 전달이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입을 열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표정만 봐도 확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계약 이후 근무 지속이 어렵습니다. 본인 사정 때문이니 별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 요청은 즉시 반영됐고 그녀는 인수 확정일 전에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제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고 저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택한 복수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조차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 며칠 후 그녀가 개인 메일로 보낸 사과문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길지도 진심도 담기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기회를 다시 줄 수는 없을까?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기회를 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후로 그녀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내버려 둔다는 건 때때로 가장 잔혹한 방식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되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되짚게 만드는 방식이 제가 선택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의 배신이 단순한 외도나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그 일이 다시 저의 앞을 가로막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잊는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는 돌아볼 일도 없고 더는 연결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란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는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으로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마주쳤던 그 어색한 눈빛도 부들거리는 손끝도 이제는 제 기억 속에서 점점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됐다고 믿었던 순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제 일상으로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무실 로비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대표님, 어떤 여성분이 사흘째 회사 앞에 앉아 계십니다. 퇴근하실 때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전 아내라는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패가 결국 이건가. 회사 건물 보안팀에는 미리 조치 요청을 해둔 상태였고 출입 자체를 막기 위한 문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그 서류에 서명했고 그날 이후 그녀는 회사 로비에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그녀가 소리쳤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너도 똑같아질 거야.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다 무너져. 사무실 복도 끝까지 울릴 만큼 크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냉소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건가? 결국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끝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 그러니까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그 인물의 지인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아니었고 업계 행사 중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쪽은 저를 알고 있더군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쪽 분, 예전에 모업체 재무 담당이었죠? 그 사람 요즘 꽤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짧은 대화 안에서 많은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상간남은 불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결국 퇴사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이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최근엔 소송으로 인한 빚이 늘어 고생 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소하다거나 통쾌하다거나 그런 감정조차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정말로 이 일을 다 지나온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그들과 얽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속지는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에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광고물로 생각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고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누군가가 인쇄한 문서와 손글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등에 칼을 꽂았던 순간들 전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인쇄된 문서를 넘겨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제 아내와 그 남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까지 포함된 대화 로그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출처는 불분명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 기술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특허 내기 전에 한 번만 전체 구조만 뽑아낼 수 있으면 돼. 걘 내가 뭐라 해도 의심 안 해. 그냥 믿어. 바보처럼. 제가 몇 년을 매달려 만들어온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조, 접근법, 보안키 위치, 개발 중 사용했던 장비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다시 찬찬히 읽어본 내용 속에선 회피할 수 없는 증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술회의에서 혼잣말처럼 뱉었던 문장, 어느 날 집에 놓아두었던 내부 문서의 인쇄 사본 위치, 제가 처음 구축한 개발 서버의 관리자 명까지.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일탈이 아닌 명백한 정보 유출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회사 보안팀과 접촉했고 내부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관 서버와 외부 접근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복원된 로그 안에서 발견된 익명 접근 주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간남이 과거 사용하던 이메일 아이디와 유사한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는 단순히 감정적 관계에서 끝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접근 대상을 정하고 기술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상에 속아 살을 붙이고 피를 쏟으며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걸 건넸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멍하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말도 안 되는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짜여지는데 손끝이 저리도록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를 ATM이라고 불렀던 말의 의미가 이제야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단순히 돈만 퍼주는 존재가 아니라 쓸 만큼 쓰고 버릴 수 있는 도구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민사소송과는 다른 훨씬 더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기술 유출은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고 그에 따른 대가 역시 치러야 했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확보한 자료 전부를 제출했습니다. 보안팀의 확인 결과 핵심 기술의 일부 구조가 외부 접근 흔적과 함께 노출됐다는 정황도 확보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사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게 질문했던 사소한 말들. 그건 데이터 몇 기가야? 이거 한 번만 USB에 복사해서 보여줘. 그때 회의록은 출력해뒀어? 그때는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에 숨길 게 뭐 있냐는 생각 하나로 저는 스스로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도구였습니다. 감정을 가장한 위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접근이었고 결국 제 모든 걸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혼한 사람과의 문제로 남겨두어선 안 된다는 걸요. 이건 인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나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단호한 대가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개시되자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흔적, 움직였던 파일 경로, 메일 서버 기록, 접근 이력 모두 되짚는 데 걸린 시간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말하길 이건 단순 침해가 아닙니다. 계획적 접근과 조직적인 기술 탈취 시도로 판단될 수 있어요. 사건은 기업 범죄 전담부로 이관됐고 공조 수사까지 붙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세 번째 인물, 그러니까 처음엔 그저 지인으로만 알고 있던 또 한 명의 이름이 정식 피의자로 포함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제 아내와 오래전부터 연결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아무 관련 없는 업계 외부인이었지만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기술 매입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생기업의 자료를 빼내 외국 자본에 넘긴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내는 그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를 통해 저에게 접근했고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며 방심을 유도한 후 결정적인 시점에 제가 후유한 기술 정보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자료 중 일부는 외국계 기업 서버에서 발견되었고 특허 미출원 상태였던 코드 일부는 이미 해외에서 유사 제품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 가족이라 불렀던 존재가 이런 방식으로 제 인생을 침식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제는 무기력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든 건 그 남자에게 속은 일이라며 자신은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보된 메신저 기록, 메일 내역, 전자기기 복구 자료들 속에는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 요즘 너무 바빠서 경계심이 낮아졌어. 자료 접근은 2주 안에 가능할 듯. 내가 문서 몇 개만 스캔해서 보내면 알아서 처리해줘. 이런 대화들이 오간 정황만으로도 그녀가 직접적 실행자였다는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말을 바꾸었습니다. 조서엔 매번 다른 진술이 기록됐고 변호인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감정서까지 제출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불안정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스스로를 연약하게 포장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청석을 제한했고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언론 공개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감정 없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공유했습니다. 제 인생, 제 기술, 제 시간, 그리고 신뢰까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걸 조용히 빼돌려 팔았습니다. 감정의 배신보다 무서운 건 이게 철저히 계산된 범죄였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제 진술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손을 움켜쥐거나 입술을 깨물기만 했습니다. 공판은 길어졌고 상간남이자 공범인 남성 역시 증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며 자신은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묘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결국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조차 위기 앞에선 서로를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것. 그건 애초에 신의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중대한 기술 유출 시도 및 산업기밀 침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됐고 함께 가담한 브로커는 추가 전력까지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 아내였던 사람은 구치소로 향하는 수갑찬 손으로 마지막까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정말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변호인을 통해 제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봉투엔 이름도 없고 날짜도 기재되지 않았지만 글씨만은 그녀의 것이 맞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당신이 좋아서 시작했던 거였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마음이 변했어요. 내 선택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나중엔 그냥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 말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저는 편지를 가만히 접어 책상 서랍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용서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그런 종류의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고 오직 제 앞의 일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요. 형사 재판이 끝난 뒤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처벌, 손해배상, 공식 문서의 남은 기록까지. 이보다 더 확실한 종결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을 비껴가더군요. 제가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회사를 맡고 있는 동안 경쟁사와의 관계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철저히 막았지만 업계라는 게 그리 조용한 곳은 아니니까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틀림없이 귀띔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정황상 저희 기술의 일부와 유사한 프로토타입이 미국 서부 지역 중소벤처를 통해 독자 개발된 것으로 소개되었고 국내 주요 기업과의 파트너십 제안까지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해당 기업의 특허 문서를 검토한 결과 코드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이 저희와 80% 이상 유사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외 업체가 먼저 상용화에 뛰어든 셈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소송을 걸면 정식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껏 막아온 모든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제 회사를 지켜보던 국내 투자사들도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고요. 결국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그 기업의 대표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법적 조치를 통보하면서도 외부 노출 없이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장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행 일정을 직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회의도 현지 대행인을 통해 미리 조율했습니다. 상대는 단번에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만간 닥칠 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상대 대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굉장히 젊은 인물이었고 겉보기에는 다소 유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돌연 공격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귀사 기술과 저희 플랫폼이 유사하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데이터 처리 로직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표절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죠.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모든 발언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실수 하나조차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혹시 내부자 정보에 의존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건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미 처벌된 인물이 있고 현재는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서류 가방에서 복사된 코드 자료와 전자기기 접근 기록 출력본을 꺼내 그의 앞에 올려놨습니다. 폐기됐다고요? 이건 지난달 귀사 서버에서 복원된 내부 기록입니다. 저희와의 협약 당시 작성된 NDA 조항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국제적 협약 위반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색이 살짝 변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조건을 내걸더군요. 저희가 소송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술을 먼저 상용화한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면 충돌을 하신다면 귀사 역시 투자자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이대로 소송을 걸면 외부로 기술 도용 사실이 알려질 수 있고 동시에 저희 회사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뻔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잊지 마세요. 상용화는 빠르면 유리할 수 있어도 신뢰는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사무실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소송 개시 절차 착수. 전면 대응. 그렇게 보냈습니다. 더는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 측은 공식적으로 화해 제안을 해왔습니다. 일부 로열티 지불과 기술 협력 명목의 공동 개발 제안을 동반한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타협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그 후 그 회사는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핵심 파트너와의 계약도 해지됐다는 기사가 조용히 났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제 회사로 다시 들어온 협력 요청은 이전보다 2배 이상이었고 투자 제한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그날 사무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비를 보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제게 거짓말을 했던 날도 하필 비가 내렸었죠. 그때 저는 그 사람의 말보단 표정을 믿었고 행동보단 추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보장 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행위라는 것.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다시는 제 곁에 둘 이유가 없다는 것도요. 제 인생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쏟았던 노력은 배신으로 흩어졌지만 다시 그걸 수습하며 쌓아올린 신뢰는 더 단단했습니다. 그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산업기술연구원의 박사였습니다. 연구 경력도 오래됐고 업계 내에서는 꽤 신뢰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저를 조용히 불러서는 한 가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만든 기술 기반 모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구조는 다르지만 방향성이 너무 흡사해요. 누군가 당신 개발 방식 자체를 해체해서 외곽만 바꾼 것 같습니다. 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눈에 보이는 코드 한 줄, 장비 도면 몇 개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개발자의 사고 방식, 문제 해결 패턴, 그리고 연구 철학 자체가 상품화됐던 겁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은 당시로선 전례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틀을 해체하고 다르게 보이게 조립했을 뿐 본질적 사고 흐름은 그대로 베껴간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표절보다 훨씬 악질적이었습니다.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지적 토대를 훔쳐 쓴 셈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노가 아니라 제 머릿속을 누군가 베껴갔다는 기묘한 기시감. 그것이 저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기획 단계부터 모든 팀원이 관여하는 협업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누가 어떤 회의에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회의록을 열람했는지 정보 흐름을 시각화하고 외부 시스템 접근은 제한하면 클라우드 연동도 정량 분석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보안 강화를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자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감각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갖도록 조직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한 명에게 집중된 시스템이 아닌 다수가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생태계. 그건 외부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 가지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건 복원이었습니다. 도난당했던 기술을 복제하거나 뺏어오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버렸던 아이디어들을 되살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엔 단점으로 여겨져서 폐기했던 로직, 시간상 구현하지 못했던 기능들, 심지어 논리적으로 실패했던 가설들까지 꺼내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왜 굳이 지난 걸 다시 봐요? 이미 성공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 것을 가져갔다는 사실보다 더 끈질기게 남는 건 그때 제가 놓쳤던 저 자신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마침내 하나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기존 기술과 완전히 다르면서도 같은 철학을 가진 시스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지만 오히려 더 제 본 모습에 가까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때쯤 언론에서 한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속됐던 제 전 아내가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단신이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녀가 나오는 건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문장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건 미련도 분노도 아닌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제 존재가 흔들리던 시기도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전 지웠던 사진 하나를 다시 열었습니다. 작업실 책상 위 온통 메모로 덮인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있었고 그 앞에서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 위에 저는 다시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저는 끝까지 걸어 나왔습니다.